우리가 1세션에서는 북한의 남북관계 전환 배경에 대해서 분석을 했다면은 2세션에서는 우리의 남북관계 전환 방향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과거의 동독이 동서독 관계를 지금의 북한처럼 일반적인 국가관계로 가져가려 했습니다. 그때 서독이 대응했던 방식이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먼저 송인호 한동대 교수님께 동서독 관계가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박용호 박사님에게 남북관계 대전환이 초래할 국내외적 과제에 대해서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송인호 교수님께 20분에서 25분 정도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송인호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통일법을 제가 이제 좀 전공을 좀 하고 이제 법적인 측면에서 이제 통일 연구를 했었는데요. 또 이렇게 세종연구소에서 또 여러 다른 전공 또 우리 전문가분들과 함께 또 이런 발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좀 맡기신 것처럼 이 동서독 관계에 대해서 이 법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좀 디테일하게 이제 미시적으로 보는 게 이제 법학을 하는 사람들이 보통 접근하는 방법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조약의 내용이라든지 또는 판례의 내용 중심으로 해서 일단 동서독 관계에서 과연 이 관계를 과거 특히 서독이 또 동독이 국가 간의 관계로 취급을 했는가 또는 국가 관계로 취급하지 않으려고 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 남북관계와 이 동서독 관계가 특히 헌법적인 차원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과연 남북한 관계를 지금 이 시점에서 국가 간의 관계로 보는 것이 어떠한 실익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서독 관계에서 서독은 이 잠정법으로 서독 기본법이라는 즉 헌법 대신에 기본법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었습니다. 이 기본법에서 전문에서부터 기본법은 과도기적 성격이 있음을 선언을 했고요. 또 23조에서 이 동독 지역이 서독에 대한 가입에 의한 통일을 예정하고 또 한편으로는 146조에서 이 기본법은 독일 민족의 자유로운 결정으로 이루어진 헌법이 발효되는 날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해서 통일헌법 제정 방식에 의한 통일도 열어놓고 있었습니다. 23조를 보면은 전체로서의 독일이라는 개념을 전제하고 이 독일 지역을 서독 기본법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으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각 주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좀 밑을 보시면은 그런 관계에서 1972년도에 이 동서독 기본조약을 체결합니다. 이 동서독 기본조약을 아시는 것처럼 자세하게 보면요, 우리 남북 기본합의서보다 사실 내용이 그렇게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동서독 기본조약은 9개 조항밖에 없고 남북 기본합의서는 25개 조항이고 우리는 1조에서 체제 인정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거기는 그냥 정상적인 설린관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6조에서 이 내정 불간섭적인 내용, 즉 영토적인 측면에서 한정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뒤에서 말씀드릴 이 서독 기본법에 따라서 서독에서도 동독 주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를 서독 기본법이 부여하고 있는데 이렇게 동독의 국가성까지 인정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 서독 기본법 116조 또 전체로서의 독일을 바탕으로 한 서독의 대표성과 재통일 요청을 규정한 이 서독 기본법에 반해서 위헌이 아니냐라는 주장이 제기가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즉 서독 기본법과 동서독 기본조약을 이제 합헌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의무가 서독 연방 헌재에 부여가 됩니다. 어떻게 이제 한시를 했냐면 전체로서의 독일 제국은 계속해서 존속하면서 동서독 관계는 외국 간의 관계가 아니며 서독과 동독은 전체로서의 독일의 부분 국가로서 특수 관계가 있다라고 판단했고요. 그 다음에 동독은 서독으로부터 전체로서의 독일 내에 존재하는 부분 국가로서의 국가성을 인정받았지만 동독이 국제사회에서 국제법상 국가로 활동하고 있음은 변론으로 서독으로부터 국제법상 국가로 승인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합니다. 이게 약간 이게 원문 이제 번역되는 건데요. 이것 때문에 이제 일견 이게 국가 승인을 한 거냐 안 한 거냐 이렇게 이제 많은 오인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국가 승인을 하지 않은 겁니다. 국제법적으로는 유엔에 동시에 가입했지만 국가 승인은 안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바로 지금 우리 남북관계 특수관계론에서의 그 효시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부분 국가, 전체로서의 독일의 부분 국가로서는 인정해주겠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국제법상 국가로 승인하는 것은 아니야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펼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서독에서 동독 주민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서독 기본법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116조에서
동독 주민들도 독일인으로서 서독인과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내정 불간섭이 있으니까 더 이상 동독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서대 연방헌재는 동서독 기본조약이 동독 주민들을 서독이 보호하고 서독인들과 같이 대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기본법 위반이다. 오히려 동독의 국적법 규정과는 관계없이 서독 정부가 동독 주민들을 서독 주민들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방향으로 해석돼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오히려 동서독 기본조약이 당시 동서독 국경에 있는 철조망이라든지 발표 명령 등 비인간적인 조건들을 변경시키고 억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서독의 헌법적 의무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해서 내정 불간섭 조항을 정반대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에도 서독은 일관되게 동독 주민들의 국적을 서독 국적으로 취급을 하고 서독으로 넘으면 보호를 해준다라는 입장을 유지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적극적이고 일관적인 태도가 아시는 것처럼 89년, 90년 그 동독혁명 과정에서 동독 주민들의 국적 판단을 도움을 줘서 독일 통일에 앞당기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각주 5번을 보시면 이제 116조에서 이 독일인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동독 주민도 독일인이고 또 독일인이 바로 서독인이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이제 서독 기본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동독은 이에 대해서 정반대 입장입니다. 즉 국제법상 국가로 승인받고 서독으로부터 분리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방안으로 초점을 두었습니다. 동서독 기본조약에 대해서도 이걸 분단조약으로 해석을 했고요. 그리고 서독과 동독의 구별 또는 서독으로부터 동독으로 분리라는 찬한 정책, 분리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3페이지 상단 부분에 있는 것처럼 두개 민족론, 그래서 이제는 동서독이 사회주의 민족과 자본주의 민족으로 구분되었다. 그런데 이런 흐름이 이 북한의 태도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길밀성 민족이라는 말을 2013년부터 쓰기 시작했고 지금 이제 두 개 국가로 가야 된다. 이거는 분단 국가에서 국력이 위축되고 흡수당하지 않으려는 국가적 흐름이 동일하게 취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동독 주민의 법적 지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6조와 16조 해석을 통해서 독일인이라는 걸 통해서 이 독일 동독 주민들을 서독 국민으로 취급을 했고요.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다만 이 23조 부분이 서독 헌법의 효력이 동독 지역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또 116조에서는 독일인으로서 보호해야 된다. 이게 약간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연방헌재가 이제 해석을 합니다. 일단 잠깐 멈췄다가 동독 영역을 벗어나면은 이 서독 기본법의 효력이 그 사람한테 미친다, 이런 해석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아무튼 서독 정부는 두 번째 단락에 있는 것처럼 동독 지역에 있는 동독 주민도 최대한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72년 동서독 기본조약도 이것은 축소하는, 이런 의무를 축소시키는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취했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 23조와 116조를 유기적으로 조화롭게 해석하기 위해서 일단 서독 보호 영역 안으로 진입하고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보호를 해주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우리 헌법은 헌법 3조에서 북한 지역까지 우리 헌법의 효력이 규범적으로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주민의 국적 판단이 이 1번, 2번 요건이 필요가 없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의 경우에. 그래서 이제 이 1번, 2번 때문에 과거 예전에 이 적극적인 보호 신청, 귀순 의사를 표현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서독의 경우보다도 더 엄격한 해석인데요. 이건 우리 헌법 해석상 받아들일 수 없는 해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독은 1980년에 이른바 게라 선언, 게라 요구를 통해서 에리 호네커 당시 서기장이 동독 국적을 별도로 인정하고 서독 기본법을 폐기해라, 이렇게 하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서독은 이러한 원칙적인 입장을 계속해서 유지를 했습니다. 4페이지에서는 이러한 서독이 계속해서 특수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던 입장으로 만든 그 법률들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상단 부분은 간략하게 이제 통일 과정에서는 23조와 146조 중에서 그냥 가입에 의한 통일이 이루어졌고요. 이건 동독 주민들이 선택을 한 것이죠. 동독 민주정부가 이제 서독에 가입하겠다, 이렇게 독일 동서독 통일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에요. 법률관계 처리를 잠깐 보시면은 동독은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 이후에 외국 간의 관계, 즉 국가 간의 관계로 취급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지만 서독은 이러한 관점을 철저히 배격했습니다. 동서독 기본조약에서도 동독은 대사관을 설치하고자 했지만 서독은 그렇게 보지 않고 국가 간의 관계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 했기 때문에 대표부를 설치하는 것으로 합의되었고요. 그래서 서독 자체에서도
대사관과 법적 성격이 다른 대표부의 설치를 위해서 별도의 입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동독 상주 대표부 설치 관련 법률을 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스피디하게 이제 필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 서독은 1954년 3년도에부터 이제 외국 간의 사법 공조를 다룬 범죄인 인도법과 별도로 이 내독 간의 형사사법 공조법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계속해서 어떤 관점으로 서독이 법률에서 또는 연방헌재에서 지키려고 하는 관점이 뭐냐면 법치국가적 관점입니다. 제 아래쪽에 보시면 서독 연방헌재는 이 형사사법 공조법에도 이런 내용이 있지만 이걸 더 강화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만약에 동독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려면 동그라미 1번부터 독립된 법관에 의한 재판,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 형사소추가 인간성과 정의 요청에 부합해야 되고 동독에서 무죄를 받을 경우에는 즉시 서독으로 귀환. 자, 이러한 요건들을 추가해서 이런 요건이 인정될 때만 동독으로 우리가 범죄인 인도를 해주겠다. 즉 법치주의, 자유, 인권, 기본권 보장이라는 관점을 끊임없이 유지를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과연 남북관계를 국가 간의 관계로 전환했을 때 과연 그것이 진짜로 일반적인 국가 간의 관계처럼 될 수 있는가 또는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이 서독의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서독은 우리처럼 기소 편의주의가 아니라 기소 법정주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독 당사자가 우리에게 왔을 때 이 사람을 처벌해야 되는, 기소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 경우에는 또 오히려 기소를 유예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적 근거도 만들었고요. 아무튼 특수관계에 따라서 계속해서 발생하는 동서독 관계를 풀어가기 위한 별도의 법들을 만들어갑니다. 일단 시사점을 보면은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교류협력 정책과 그다음에 안보와 인권에 대한 정책이 61년 짤츠기측 중앙인권기록보존소 설치부터 시작해서 동방 정책이 균형 있게 정권의 변화에도 상관없이 이루어졌다는 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고요. 앞선 세션에서 중국 대만처럼 왜 우리가 못 되냐? 그건 간단한 것 같습니다. 북한이 원하지 않죠. 왜냐하면 중국은 개방을 해도 대만에 흡수당할 우려가 없지만 북한은 개방을 하면은 남한이 흡수당하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은 너무 간단하게 북한이 그런 개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단순하게 우리가 왜 안 됐다라고 그렇게 한탄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제 법적인 측면에 잠깐 말씀드리면. 아무튼 우리는 서독은 23조가 있고 116조가 146조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해석을 해서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 이후에도 동서독 관계를 국가관계로 보지 않고 특수관계라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이 분단 시기에 동서독 정상회담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이건 발제문에 쓰지 않았는데요. 이때에도 서독 측에서 가장 유의한 게 동독 정권은 동독 주민들로부터 선택받지 못했다. 즉 민주적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을 심어주는 것 같은 뉘앙스를 주는 것을 방지했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얘기한 게 자유와 통일에 대한 얘기들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입장들을 서독은 굉장히 일관되게 대화 협력과 교류를 추구하면서도 어떤 원칙적인 측면을 굉장히 강조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그런데 앞선 시간에도 나왔지만 우리 헌법의 경우에는 제헌헌법 때부터 존재했던 영토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영토조항이 규범적으로 북한 전적에도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서독기본법처럼 동독적인 원칙적으로 미치지 않는다. 그런데 다만 동독 주민은 우리 국민이야. 이렇게 모순이 존재하지 않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경우에는 헌법적 측면에서 서독 경우보다 더욱더 엄격하게 남북관계를 국가관계로 해석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국가관계 전환은 헌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거를 축소 해석하는 식으로 헌법재판소가 엄청난 결단을 하지 않는 이상 근데 그는 헌법재판소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되는 거죠. 엄연한 조항을 축소 해석한다는 것은. 자, 그러면 이제 북한의 법적 지위 그렇기 때문에 이제 6페이지에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북한의 법적 지위에서 이중적 지위를 판단해 온 것이고요. 자, 영토 조항은 사실 이게 각주 13번에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 임시정부 때부터 있었습니다. 임시정부 때부터 있었고 그것을 유지가 된 것이고 분단 사실을 알면서도 헌법 제정 권력자들이 만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 헌법 영토 조항을 이제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 땅도 우리 땅이다라는 영토적 욕심을 부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영토라는 것은
필수적으로 그곳에 살고 있는 국민의 국적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따라서 이걸 거꾸로 다른 각도로 해석을 하면 북한 주민들도 우리가 책임지겠다라는 그러한 당시 헌법 제정 권력자들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해석하는 부분,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해석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3만 명이 훨씬 넘는 북한 주민들을 다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영토조항을 폐지하고 축소하고 국가관계로 가면서 우리한테 나타나는 법적인 문제점은 북한 이탈 주민의 국적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6페이지 하단 부분 보면 이 4조와 3조는 결국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것은 7페이지 상단 부분에 있는 것처럼 통일의 가치적 지향점 또는 내용적 가치적 목적적인 한계를 규정한 것이고 평화라는 방법적인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조항이 함께 통일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자, 그리고 헌법 영토조항 역시 국가의 통일에 대한, 즉 이러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한반도 북쪽까지 확장시키라, 이게 사실 우리 헌법 전문과 3조와 4조에서 해석되는 심플한 통일의 목적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제 영토조항을 이렇게 축소하거나 아니면 통일전까지는 효력 범위를 축소하는 이런 식으로 방법을 통해서 국가관계를 개선하게 되면, 이렇게 변화하게 되면 과연 이런 경우에 우리가 북한의 급변 사태라든지 아니면 뭐 등등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중요한 외세 개입 방어의 헌법적 근거를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앞에서도 많이 나왔지만은 뭐 북한 스스로가 이 10대 원칙, 이게 사실은 북한에서 규범적 효력이 당 규약보다도 높다고 보통 보죠. 이 북한 이탈 주민 중에서 이제 고위층들은, 자, 이 내용에서 이제 뭐 김일성 민족, 김정일 조선 같이 나와가지고 우리의 자유민족 기본질서와 배치성의 정도가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이 헌법 3조 영토 조항을 지금 개선하는 게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각주 16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기존 헌법 교과서,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교과서 중에서도 잘못되어 있는 게 많은데 영토 조항은 100개 이상 나라에 있습니다. 일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마다 헌법적으로 있는 경우가 더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북한의 체제가 변화돼서 북한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자유민주정부가 구성된다면은 우리가 이제 헌법 3조의 개정 내지는 북한의 이중적 성격에 대한 해석을 달래질 수 있겠지만 그때까지는 그래도 우리 영토 조항과 북한 주민들의 어떤 국적 부분은 대한민국의 보호 책임이라는 측면에서도 유지될 필요가 있고 역시 또 남북관계의 특수관계 이론 역시 유지될 필요가 더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뭐 북한 주민의 헌법상 지위에 대해서는 이제 이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이후에는 영국이나 호주, 우리 각 8페이지, 9페이지 부분인데요. 영국이나 호주 같은 나라에서 우리 헌법의 해석을 많이 받아들여 가지고요. 북한 주민이 난민 신청에 있어서 이중국적으로 봅니다. 즉 북한 주민은 북한에서 박해받을 위험뿐만 아니라 남한 국적도 되기 때문에 남한에서 박해받을 위험도 있어야 되는데 남한에서 박해받을 위험 없지 않냐, 이래서 난민 신청을 기각합니다. 물론 이제 이게 난민 신청을 받지 않고 싶다라는 어떤 그러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아무튼 우리 헌법의 특수관계적 성격을 외국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자, 이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최근 태도는 동독의 태도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독은 계속 특수관계를 유지했고 이러한 태도가 통일의 관점에서는 더 도움됐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헌법 3조 때문에 국가관계 전환은 헌법 개정이 없는 한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과연 이 시점에서 지금 헌법 개정을 통해 영토 조항을 삭제하고 남북관계를 국가관계로 취급하는 것이 안보와 국익 관점 그리고 통일의 관점에서 필요한 일인지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0페이지 마지막 부분인데요. 사실 이제 국가관계 부분이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그 논의들을 이렇게 쭉 생각해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관계로 남북관계를 전환하면 평화가 담보되고 조금 더 남북관계의 개선 여지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전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즉 이런 전제죠. 특수관계로 보면은 약간 더 적대적이 되고 국가관계로 보면은 좀 더 우호적이 될 것이다라는 전제인데요. 저는 그 전제에 대해서 이것이 약간 막연한 생각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벌써 북한이 스스로 얘기하고 있죠. 국가관계로 본다고 하면서도 적대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과거에도 특수관계로 보던 시절에서도 우호적인 경우도 있었죠. 이게 논리적이나 정책적으로 일관된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북한이
내부 정치 또는 외부적인 어떤 외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남북 관계를 경색시키겠다고 마음 먹으면 국가 관계로 보더라도 지금처럼 국가 관계로 북한이 보는데도 적대적인 국가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관계냐 특수 관계냐가 남북 관계에서의 우호적인 관계를 이루기 위한 전제 단계하고는 지난 역사를 봐도 또 지금 현재를 봐도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남북 관계를 국가 관계로 봤을 때 긍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있지는 않은데요. 긍정적 효과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명확하지 않습니다. 국가 관계로 봐도 적대적일 수 있고요. 자, 그런데 부정적 효과는 조금 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토 조항을 축소하고 국가 관계로 본다. 그러는 순간 첫 번째로 국민들한테 통일에 대한 관심을 더 유도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줄어들겠죠. 국가 관계인데 왜 통일해야 돼? 지금은 특수 관계니까 뭐 아무튼 말은 이러니까 관심 없는 계층이나 세대한테도 통일이란 말이다 꺼낼 수 있는데 국가 관계로 보는 순간 그럼 왜? 우리가 뭐 일본하고 통일할 거야? 아니잖아. 근데 왜 북한하고 통일해야 돼? 그러니까 통일 논의에 대한 담론이 축소되는 그런 가능성은 좀 더 분명하지 않을까. 또 북한 주민의 국적을 판단하는 게 굉장히 법리적으로 복잡해집니다. 왜 그럼 북한 이탈 주민을 우리가 받아줘야 되지? 그 국민을 우리 국민이라고 따로 인정을 해야 되나? 근데 왜? 그럼 또 북한 주민의 국적에 대한 별도의 법을 만들고 헌법에서 이 서독기본법처럼 옛날 조선 사람들은 다 대한민국 국민이야. 아무튼 뭔가 좀 번거로워집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급변 사태가 발생했을 때 외교적으로 우리가 북한 지역에 뭔가 발언권을 얘기하는 비록 국내법적 근거지만 아무튼 하나가 더 없어지는 겁니다. 자, 이 부정적인 효과는 조금 더 명확한데 긍정적인 것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일단은 현상을 유지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정비하면서 이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자, 그다음에는 그러면 또 하나의 어떤 논의가 국가 관계로 봐야지 남북 관계가 안정적으로 되고 특히 남한 내부적으로 뭔가 남북 합의서를 체결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 관계가 정권의 변화에 따라서 번복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논리 흐름이 가기도 하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이거는 국가여야지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조약 체결 주체는 국가가 아니어도 됩니다. 국제법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전제가 북한의 국가성과 남북관계 합의서를 조약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자, 그러면 또 하나의 중요한 필요성이 탈락됩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가 남북관계 그럼 규범력을 만들어 가지고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해서 유지되게. 자, 그거는 북한의 국가성하고 또 아무 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만약에 남북 합의를 하는데 국회 동의를 받아갖고 지금 남북관계 발전법도 있지만 법률이 만들어졌다고 치더라도 다수당이 바뀌면 폐지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것도 북한의 국가성하고도 무관하지만 법률적인 효력을 두는 것도 그것이 진정한 여야 합의가 없이는 정권이 다수당이 바뀌어버리면 또 폐지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역시 이건 국가성과도 무관하고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제언은 10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남북 여러 가지 합의서들의 내용을 살펴봐서 그 규범력이 인정되기에 되게 추상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야 합의 없이 단순히 국회 다수당의 국회 동의만으로 규범력이 인정된다는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뭐 지금 이미 뭐 이중광세 방지 합의서 같은 4대 경합 합의서는 국회 동의도 받았고 규범력이 있다고도 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또 판례도 하나 있고요. 자, 그런데 그게 정말 좀 크리티컬한 사안이라면 정치 변동에 따라서 국회 다수당이 바뀌면은 바로 폐지 문제, 폐지 법률 만드는 거 간단한 일이니까요. 자,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거는 결국 정치로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즉 특정 남북 합의보다는 축소된 내용일 수 있지만 어떤 남북 합의를 남북 정상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국회로 오는 겁니다. 국회에 와서 다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행 법률 제정 방식.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는 잘 쓰고 있지 않지만 외국에서는 그 조약을 이행 법률로 이렇게 만드는 식으로 많이 하는데요. 이행 법률 제정 방식으로 남북 합의를 구체화하고 규범력을 만들어 가면 합의 내용 100이다. 그런데 국회에서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 20이다. 그럼 20이라도 법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거는 정권이 바뀌어도 폐지되지 않겠죠. 그러면서 20 토대 위에서 또 50이 가고 60이 가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역시 북한의 국가성과는 아무 논리적 연관성이 없는 얘기고 자,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국가성 인정 문제를 논하는 것보다는 옳은 취지하고 좀 반대되는 얘기일 수 있지만 저는 지금 상황은 앞으로 이 상황에서 남한 내부에서 어떻게 하면 남한 내에서 합의를 이루고 안정적인 이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 그러한 거버넌스 체계, 합의 체계를 만들어가고 필요한 법률을 정비할 것인가. 지금 남북관계 발전법처럼 그냥 합의하고 국회 동의만 받으면 된다.
이건 해결책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다수당 바뀌면 폐지할 수 있다. 따라서 그 법을 개정해갖고 이행 법률 방식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여야가 합의해서 만들어 가기로 합의한다. 뭐 이러한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근본적으로 남북은 역사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국가 간의 관계는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근 나라와 역사 문제 갖고도 굉장히 갈등을 하는데요. 대등한 나라라고 봤는데 역사가 인식이 달라요. 그러면은 사실 그 관계가 유지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금 관계에서는 아무튼 특수관계 부분은 특수관계 실익에 집중해서 지금은 유지하고 내부적인 정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이제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이 앞서도 나왔고 또 이번에 30주년이라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통일 방안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사실은 제가 통일부 관계자분들하고 얘기해도 이거 법적 근거 없습니다 얘기하는 순간 법적 근거가 왜 필요하지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지금 3단계 통일 방안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되게 추상적인 정치적 합의에 근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통일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 국민 투표를 해야 되는지 이거 지금 모릅니다.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북 정상이 사인해서 되는 건지. 자, 그러면 실제 통일 과정에서 어느 순간 그게 뭐 10년 후가 됐건 30년 후가 됐건 통일될 때 그 어떻게 되냐 방법적인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고민들을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 시점에서 고민하면 누구는 야 이거 국민투표에서 부결되면 어떡하지? 국민투표 할 필요 없어. 누구는 야 그래도 헌법 개정에 준해서 해야지. 근데 규정이 없으니까 혼란스럽겠죠. 따라서 지금은 내부적으로 통일 방안을 진짜 구체화해서 법적 근거를 두는 일, 통일 방법을 법적으로 또는 필요하면 헌법적으로 정리하는 일, 이런 일들을 해나갈 필요가 있고, 자 그런 관점에서 저는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우리 헌법을 보면은 보편적 가치 기준 질서를 기준으로 이제 통일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자유민주주의 기본일수 입각한 평화통일. 자 그렇다면 더구나 우리가 이제 다민족인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다민족을 변환된 말씀이지만 이제 어떤 분들은 다민족을 이제 코리아 그러니까 어떤 한국 민족이라는 개념 확장하려는 그런 이제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차라리 한반도라는 어떤 가치 공간 여러 우리 한민족부터 시작해서 여러 민족들이 같이 살아가는 이 공간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라는 개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가치 질서 이것이 들어간 개념인 한반도 가치 공동체 통일 방안을 남한과 북한이 함께 만들어간다라는 방안으로 접근을 하면 그래도 급속한 통일뿐만 아니라 점진적 통일의 경우에도 북한 측에 대화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인호 교수님은 남북관계를 특수관계로 유지하면서 과거의 남북관계의 어떤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을 오늘 제시하신 것 같습니다. 예, 박영호 박사님은 아마도 송인호 교수님과는 다른 입장을 과거에 좀 천명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보다 좀 흥미있는 토론이 앞으로 좀 전개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예, 박 박사님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박용호입니다. 오늘 세종연구소에서 작년 연말 그리고 올 초에 며칠이 안 지났지만은 우리 통일의 상대방인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른바 총비서 국무위원장이 이제 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나 또 북한의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총화하는 자리에서 아주 놀랄만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가 마련이 되었는데 이 북한에서 남한과 북한 관계를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 관계, 적대적 두 국가 관계 또는 이 교전 중인 두 국가 관계라고 선언을 해서 이제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이 여러 언론이나 또 전문가들 또 국제 미디어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게 되고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세종연구소가 이런 그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또 저희 의견을 같이 나누게 된 점
저 개인적으로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2년 전 2022년 1월 19일자인가요? 이 메이저 언론사에 이런 제목이 그 전면 칼럼을 게시한 적이 있습니다. 남북한 서로 작은 따옴표하고 국가 열고 국가 작은 따옴표 닫고 인정하고 기본조약부터 만들자라는 타이틀의 전면 칼럼을 게시한 적이 있는데, 사실 그 남북 관계를 그 본격적으로 국가로 인정하든 아니면은 그로 가기 전에 사실상 국가성을 서로 인정하자. 그럼으로써 통일 전략 차원에서 또는 통일 정책 차원에서 그러한 남북 관계를 운영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는 통일 정책, 통일 전략을 만들어 보자라는 제안은 그 이전부터 오래전부터 그 주장을 해왔는데, 앞서 법적으로 많은 그 가르침을 주신 송인호 교수님 그 말씀을 들으면은 이 법적으로 규정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이 제안에 알지 못하는 그런 그 가르침도 받았는데, 사실 법적으로는 제가 법은 문외한입니다만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송 교수님의 말씀 중에 말씀을 하시면서도 정말 어렵다라는 그 말씀 발제 중에 스스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대한민국에서 지금 앞선 세션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남북관계 관련 여러 가지 법률이 제정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법률을 제정한 국회의원조차, 정치인들조차, 정부조차 지키지 않으니까는 법적으로 어떤 그 합리적인 제안을 하더라도 지키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송 교수님께서 이러이러한 것을 만들어가지고 최소한의 합의된 사항을 해가지고 어떤 좀 이행하는 것도 만들어보자라는 제안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조차도 제 결론에 어떤 제안이 있는데, 제안을 하면서도 사실 저 개인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 분열이 너무 심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지난 하나의 예를 들어보죠. 30년 전부터 우리 사회, 우리 국가에서 이 영호남, 지역 분열, 갈등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김영삼 정부 때부터 각종 이름은 다르지만은 이 국가통합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지금 이 정부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그 지역 분열 양극화가 해결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법적인 문제 관련 아무리 그 정책 전문가들 또 정책 관련해서 정책 결정자들이 제안을 하더라도 정치권, 우리 정치사회, 우리 그 시민사회의 양극적인 분열 현상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암만 좋은 제안이 이루어지더라도 해결될 방법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이제 부정적인 그 말씀을 먼저 드리게 돼서 죄송한데, 우선 그 앞선 세션에 이어서 우리가 갑자기 북한이 김정은이 두 개의 국가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터져 나온 건 아니죠. 사실 1990년을 전후로 해서 그 사회주의 진영이 무너질 때부터 북한에서 김정은이 할아버지가 누가 먹고 뭐 키우는 그런 통일 방안은 지금 우리가 논의할 것 아니다. 저 먼 후대에서 얘기를 하자. 그때부터 북한은 통일 정책 전략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방어적이고 수세적인 입장을 오랫동안 유지해 왔습니다. 물론 명문적으로는 통일 3원칙 그리고 김정은이 폐기하라고 지시를 한 조국 통일 3대 헌장, 그 통일 3원칙과 고려연방제 창립 방안과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걸 갖다가 없애라 그러니까는 아마 북한 내부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이제 앞선 세션에서 지적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북한 같은
자체에서 물론 약간의 속마음으로 이거 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장군님이 말씀하신 걸 없애라 그러지 아마 회의적인 시각을 갖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없애라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왜 이걸 없애냐?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저항이 있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것에 대한 북한 사회의 그 완전 통일체적인 그런 정책, 사회 그리고 교양 그리고 이번에 김정은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없애라고 하면서 인민들에 대한 정치 사상 교육, 교양 교육을 강화하다 하라는 지시를 동시에 내렸습니다. 또 하나 앞서 박원경 교수께서 이번에 여러 가지 논의를 6, 7가지로 굉장히 잘 분석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우리 사회의 한 부분에서는 군사적 부분, 북한이 침략, 군사적 공격 위협 이것을 강조하는 반면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아니야. 북한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까는 상당히 일부러는 어떤 분들은 이것은 패배를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다 라는 식으로 이제 해석하는 양극단의 해석이 있는데 사실 그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박원균 교수가 여러 가지 그 분석을 해 주셨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북한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990년도부터 지금 여기까지 30여 년 동안 쭉 이어오면서 이제는 정말 독자적으로 앞서 그 동독의 입장대로 그 분리하는 차단하는 그런 입장 이제는 좀 그런 정책을 공공하게 추진해 하겠다는 그런 공식적인 선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이유는 많죠. 여러 가지 불안하기도 하고 또 독자적인 그 경쟁을 하는데 제가 핵 미사일을 갖다가 군사력을 계속 강화해 나갔는데 그것에 대한 한미 또 한미일 이런 협력 관계를 통해서 억제력도 동시에 강화되고 있으니까는 앞서 박 교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것에 대한 돌파구도 생각하는 것이죠. 따라서 저는 저희 여러 가지 논의 중에서 하나의 결론을 내린다면은 북한은 이제 한번 우리가 독자적으로 살아나가야겠다. 그리고 현재의 상황에서는 러시아와 또 중국 앞서 지난 세션에서 이렇게 정상적인 국가가 돼가지고 뭐 외교적인 지평을 확대해 나가겠다. 북한이 그러면 계속해서 북한은 비정상 국가였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북한도 북한 나름대로의 국가 전략이라는 것이 있고 따라서 이번에 그런 결정적인 정책 전환이 것을 비교적 선언 김정은이 입을 통해서 선언하게 된 것은 국가 안보 전략 차원에서의 북한이 살아가는 북한 안보 전략의 한 방식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두 개의 국가로 가자는 얘기는 2015년 김정은이 그 신년사에서 거기에 이런 얘기가 막 나옵니다. 물론 그 이전의 그 김일성, 김정일의 논리랑 유사한 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 서로 남북한이 공존하지 않으면은 전쟁뿐이 될 수 없다. 그리고 곧 이어서 북한의 외무성의 내부 문건에 보면은 남북한의 공존을 통해서만 한반도의 평화가 있고 한반도 평화가 있어야지 동북아 평화가 있다. 이런 것을 갖고서 북한이 대외적으로 특히 중국, 러시아 또 국제사회에 들어가서 막 그런 자기들이 그 전략에 대한 임시 메이킹을 많이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 일부 관련 기관에서 그런 분석이 있었는데 정책적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이 이게 두 개의 국가 이렇게 나오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것처럼 북한이 먼저 했으니까 우리는 하면 안 된다. 아니죠. 우리 사회에서는 벌써 그런 것을 갖다가 예측을 해서 북한이 두 개의 국가로 나갈 준비가 되어 있고 명분상 공식화하기 어려우니까는 자꾸 방어적인 그런 정책을 취하면서 핵미사일 전략을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는 많은 전문가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어느 날 갑자기 북한이 이런 정책이 나온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사실상 두 개의 국가 체제로 국가 간 관계로 운영을 한다. 그래서 그것이 북한이 먼저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남한이 쫓아가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말이 길어졌습니다만은 한반도 연실 우리 그거 봅시다. 앞서 잠깐 지적이 되었습니다만은 남북한의 총체적 국력, 북한이 핵 미사일 문제만을 제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경제력은 60분의 1입니다. 국제적으로 국제적인 위상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뭐 다들 아시니까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한 번 더 두 개의 다른 국가라는 여러 가지 그 현실적으로 그런 행태가 지금 쭉 지속되어 왔고 또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이 북한에 대한 정책도 사실상 그런 정책을 실제로 이행을 해왔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유엔 무대에서 북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때 유엔 무대에서 북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항상 우리가 다른 나라에 대해서 제3국에 대해서 외교전을 펼칠 때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 다른 나라에 대해서 북한에 대한 이러이러한 정책을 우리가 협력을 구한 외교를 하죠. 또 문정부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유엔 안보리에서 유엔 제재가 이렇게 강화하자라고 하니까는 제3국에 대해서 그 제재를 해제하자라는 외교를 전개했습니다. 그것도 바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하나의 국가체제로 보고 유엔의 한 대상 국가로서 유엔이 결정한 제재안을 갖다가 해제해달라고 제3국에 대해서 외교전을 벌이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 스스로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실제로 국제사회 유엔의 국제법상 사실상 하나의 국가체제로서 대상으로 보고 운영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지금까지 좋은 제안이 있고 합의가 있고 260개 정도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북대화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한 670회의 남북대화가 있었습니다. 접촉.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이럴까요? 서로 남한과 북한이 통일하는 방식이 극명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앞서 조영기 교수께서 남한이나 북한이나 다 흡수 통일을 원한다. 마찬가지죠. 북한은 일국가, 일민족, 이제도, 이정부의 연방제 제안을 한다. 그런데 그거는 과도적인 통일 방안입니다. 북한 스스로도 그러죠. 최종적으로는 완전한 공산화 전략이죠. 한국이 그걸 따르겠습니까? 아니죠. 북한이 남한식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통일에 대한 그 방식을 따르겠습니까? 그래서 북한은 제도 통일, 흡수 통일이라고 하면서 계속 반대해온 거죠. 서로 그런 통일 정책이 평행해서 계속 가는 한 갈등을 벌릴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자유민주적 통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제가. 우리 알지만은 공개적으로 정치인들 얘기 안 합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북한이 자유화되고 민주화되고 다원화되고 적어도 동독처럼 변해야 되잖아요. 1989년, 90년처럼 그 이전부터 변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때처럼 1990년 3월 달에 동독에서 역사상 최초의 자유민주 선거가 있어서 새로운 자유민주 선거에 의한 의회가 구성돼서 그 의회가 소속 기본법에 의한 소속 주로 편입하는 결정을 했잖아요. 그런 것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여러분 자유민주적으로 평화통일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솔직하게 저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전제는 북한이 다원화되고 자유화되고 민주화되고 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역사적 경험에 따르면은 동유럽 경험에 따르면 그다음에 중국의 경험에 따르면 중국은 경제적으로 다원화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다시 더 과거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러한 그 변화의 상황이 전개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런 것을 전제하지 않고 말로만 자유민주 통일 무슨 통일을 하자고 얘기하는데 바로 그러한 우리가 스스로 왜 통일이 지금까지 남북관계가 굉장히 어려웠고 대한민국의 좋은 통일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려웠는가는 그러한 전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전제로 북한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 정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그러한 장기적인 전략 전술을 만들어내는 그런 통일 전략 정책의 일환으로서 남북 관계를 그 사실상의 국가 간 관계로 좀 운영을 해보자라는 주장입니다. 이제 북한이 스스로 두 개의 국가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면서 북한은 무슨 주장을 합니까? 뭐 만약 남한이나 여기서부터 무슨 조금이라도 전쟁이 고리를 만들어내면 우리는 그 완전히 그 점령해서 평정을 해서 수복을 해서 편입을 시키겠다라는 굉장히 강한 레토릭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북한이 당연히 과거로부터 쭉 추진해 온 과정에서 만약에 이번에 그것조차도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김정은이 그런 얘기조차 거기에 언급하지 않을 경우에 무슨 그 최고인민회의에서 어떤 그 반응을 얻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최고인민회의 그 A4로 그 연설 내용이 한 18페이지 되는데 거의 대부분은 물론 그 북한의 발언 순서에 따라서 경제부터 시작하고 국내 문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남북 관계하고 뭐 대외 관계 얘기를 합니다만은 대부분의 얘기는 강성국가 사회주의 건설, 경제 건설을 어떻게 하면은 만들어 나가겠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김정은이 리더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를 하잖아요. 김정은이 이 얘기랑 별도의 얘기입니다만은 김정은이 김주애를 갖다가 그렇게 내세울 줄 누가 생각을 했었겠어요. 북한의 가부장적인 사회의 김주애 아직 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김정은이 20곱하기10 2010 계획이라는 그런 우리 사회에서 쓰는 그런 수사적인 방법을 통해서 앞으로 10년 동안 매 지방 공장 20개를 건설을 해야 되겠다라는 10개년 계획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전혀 관심들을 없고 그냥 이 뒷부분에 그 공세장 압박하는 것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김정은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제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상황에서 이제 러시아와도 관계가 좀 뒷받침을 좀 경제적 배경이 새로 생겼으니까 중국한테도 되니까는 북한이 뛰쳐나갈 수 있는 국가들은 지금 몇 개 국가들이 있습니까? 북한한테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나라들 많이 있습니까? 러시아 아니면은 중국뿐이 없겠죠. 우리가 솔직히 얘기하면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김정은이 지금 스스로는 국가 안보 전략,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국가 생존 전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두 국가론에 대한 이론적인 논의 그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 심층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저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그러한 북한에 대해서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포섭을 하고 통일 전략 차원에서 어떻게 많은 나라들과의 관계를 갖게 함으로써 북한에 대해서 좀 접촉면을 넓히고 북한에 대한 침투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이 하나로서 사실상 국가 관계로 운영하자라는 얘기고 짧은 시간이 많이 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어떤 논의가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러한 오늘 자리를 시초로 해가지고 그러한 아주 심층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과제가 있는가? 사실 첫 번째 과제는 우리가 이런 논의가 시작됐을 때 앞서 송 교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만약에 국가 간 관계로 운영을 할 때 헌법 이제 개정 문제가 되는데 저는 관련해서 과거에도 헌법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해왔고 우리 사회에서 헌법 개정 논의할 때는 권력 문제만 신경을 쓰죠. 통일 문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또는 북한 사람들 탈북민에 대한 국정 문제라든가 송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법 학자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우리 사회에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정치적으로 논의되는 여러 가지 과정을 헌법 개정 과정에서 좀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도 반영을 해서 좀 우리가 앞으로 북한
북한을 어떻게 하면은 국제사회에서 그 국제사회로 진출시키게 나오게, 그리고 북한 사회에 대한 접촉면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넓히는 방안이 없는가, 그런 차원에서 헌법 문제도 단순히 권력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 장기 발전 전략 차원에서 얘기하자는 게 저희 주장이었는데, 아마 그런 논의도 앞으로 논의가 진척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상 두 개의 국가 간 관계로 패러다임을 전환을 한다면은, 저는 국내적 과제에서 우선 국내적 논의가 아마 굉장히 심층적으로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세종연구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한다 그럴 때 정말 단초를 잘 마련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러한 논의 과정은 국제기관이라든가 정부가 주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제기관이나 정부기관이 하면 뻔합니다. 그들 정권에서 얘기하는, 그동안에 우리가 5년 정권 7번 거쳤습니다. 앞서 이 권 교수께서 2045년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여러 해 전부터 2045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우리 사회에서 이런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통일 전략을 만들어내자라고 주장을 하는데, 바로 그 제안도 바로 그 세종연구소가 단초를 마련을 했으니까는 민간 차원에서 정말 비당파적인 인사들로 하여금, 전문가들로 하여금 2045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2045년 우리가 벌써 해방 100년이 되는 해예요. 앞으로 5년 정권 4번만 바뀌면은 2045년입니다. 길지 않습니다.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 이런 논의를 심층적으로 하기 위한 2045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출범을 시키자라는 제안을 하고, 특히 정치 지도자와 정치권이 통일 문제에 대한 솔직한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현실주의적 인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왜 이런 논의를 하냐면, 앞서 우리 사회에서 여러 기관들이 이제 여론조사를 하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2007년부터 작년까지 계속 매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특히 20대와 30대는 3명 중에 1명 정도만 이제 지금은 통일의 필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통일이 왜 필요하냐라는 과정에서 과거에는 같은 민족이니까가 많이 주장을 했는데, 지금은 전쟁의 위험을 막기 위해서라고 굉장히 현실적이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민족적 정서적 차원에서는, 그리고 오랜 기존의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차원에서는 왜 우리가 같은 민족이 같은 역사, 같은 민족 같은 역사를 갖고 있고 같은 언어를 쓰고 통일을 해야죠. 저도 통일을 목표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도 통일 전략 차원에서 그러한 두 개의 국가 체제로 운영을 하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은 통일이 미래 세대들을 위한 전략을 만들어내야죠. 만약에 젊은이들이 그런 주장을 한다면 당신들은 통일에 대한 인식 교육을 잘못해서 그렇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빨리 줄이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차세대를 위한 통일 전략 차원에서 우리 이제는 새로운 통일 프레임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민족이라는 개념입니다. 북한 계속해서 우리 민족끼리 민족공조 얘기하다가, 김일성 민족, 사회주의 민족 얘기하다가, 필요할 때는 한민족이죠. 그걸 통해서 외부 자원 동원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근데 외부 자원 동원이 안 되니까, 언제부터 북한이 굉장히 더 강하게 나왔습니까? 하노이 회담 실패하고 돌아와서 한국에 대해서 적고 공세가 나왔죠. 미국에 대해서 공세. 그러고 나서 굉장히 더 강하게 나오고, 김여정이 이제 더 이상 우리 거 신경 쓰지 마라 라는 얘기가 이제 2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우리 사회도, 남한 사회도 인적 구성이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리안 네이션, 앞서 민족 개념 정의할 때 여러 가지 복잡하다 그랬는데, 사실 미국의 아메리칸 네이션 할 때 미국의 그 많은 이민들이 들로 구성된 국가인데, 아메리칸 네이션 할 때 그들은 아메리칸 네이션에 굉장히 충성심, 로열티를 느끼고 있죠.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 코리안 네이션이라는
다민족 국가, 다문화 사회 그런 앞으로 통일 국가 이루어지면 그들이 상당 부분 우리 사회에만 그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미래를 향해서도 우리 코리안 네이션이라는 개념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외적으로 한 가지만 여러 가지 그 제안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만 강조드리고자 한다면은 우리가 그 남북기본 합의서 그다음에 이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이 나왔을 때 그 사국 교차 승인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은 중국이랑 러시아랑 교차 수교를 했죠. 그런데 북한은 미국이랑 북한이 그렇게 외교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미국과 그리고 일본과 수교되지 않았죠. 사실 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남북기본합의서 나올 때부터 교차 승인에 대한 그걸 배경을 하고 있었는데 한국 정부가 그 이후에 국제 무대에서 이런 교차 승인에 대해서 주장을 한 적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외한이라서 모르는지. 물론 그 미국과 북한의 그 관계 개선과 그 일본과 북한의 관계 개선은 미국과 일본이 결정할 문제이고 그다음에 핵 문제가 아주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그 문제가 이 과정에서 어느 정도 해결의 과정으로 진행이 돼야지 남북관계도 새로운 그런 그 양자 관계로 또 한반도의 새로운 그 관계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앞에서 동서독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남북 관계가 동서독 관계처럼 지속적으로 발전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북한 핵 문제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북한 군사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 오신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신 김민석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님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중앙일보에 있다가 10개월 전에 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로 옮겼습니다. 외교안보 이제 그만하려고 했는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오늘 주제로 토론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최근에 북한의 여러 가지 활동 등 또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질문도 있고 우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북한 올해 어떻게 도발하겠느냐, 어떻게 되겠느냐, 한반도는 얼마나 더 위험해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도 더 위험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핵을 사용하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한 수준의 도발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마음을 우리는 다잡아야 한다. 이 팔을 내주는 한이 있더라도 꼭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런데요. 사실 그 오늘 이 주제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사실 토론 자료를 만들어서 내지 못해서 죄송한데 김정은의 민족 그리고 통일 부정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거나 똑같죠. 남북한이 한민족인데 뭐 아니다. 물론 이제 국가는 국제적으로는 두 국가로 되어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 마음속에 통일해야 한다는 걸 항상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스스로 부정한들 마음속에 늘 있는 거죠. 거짓말하는 거나 상관없는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오늘 아침에 그 중앙일보 칼럼에 보면 우리 장세정 논설위원 시선에 보면 김정은 민족 통일 부정의 주사파 멘붕 침묵 이런 제목으로 칼럼을 썼습니다.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 중에서 보면은 강철서 시인의 저자 김영환 씨가 괄호에서 종북 주사파들이 지금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태일 것이다. 또 북한 김일성은 아마 엄청나게 살아 있었으면 분노할 것이다. 또 북한의 통일 전선 선동을 맹목적으로 추종해온 감성적
종북 세력은 앞으로 구심점을 잃고 떨어져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제 그 김용환 씨 멘트를 썼습니다. 맞죠? 우리 저기 저자가 저기 있습니다. 장세정 논술위원. 제가 이걸 보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해서 제가 카톡으로 이제 멘트를 보냈는데 그 내용은 제 생각은 중력 이론입니다. 중력 이론. 사실 그동안 1970년대부터 북한이 늘 분리할 때면 협상을 하거나 첫 번째 북한의 방식이 있는데 늘 분리할 때는 협상했죠. 뭐 7.4 공동성명, 남북 기본합의서, 제네바 기본합의서, 기본합의, 9.19 합의 뭐 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북한이 분리할 때는 늘 협상해서 시간을 벌고 또 그것도 할 상황이 안 될 때는 약간의 도발을 해가지고 더 이상 말을 못 붙이도록 만드는 거죠. 지금은 하노이 회담 이후로 계속 나빠진 상황에서 협상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일단 도발하는 건데 당장 도발하기도 쉽지 않으니까 일단 적으로 간주하고 이제는 남한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겠다. 오히려 흡수가 아니고 무력 통일 대상이다. 이런 옛날부터 하던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런 시도 또한 또 이 마지막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 가지로 봐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지금 왜 이런 고민을 할까에 대해서 중력 이론인데 그동안 남북한이 엄청난 오랜 기간 동안 서로 경쟁 구도를 했는데 결국은 아까 우리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은 GDP는 북한의 60배여서 대한민국의 이 워낙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북한은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구심체 중력에 끌려가지고 계속 가까이 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인공위성이 힘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선형으로 돌다가 결국은 지구에 떨어지게 되거든요. 대기권에 들어오면서 다 불타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대한민국 중력은 점점점 세지고 북한은 스스로의 중력, 그 중력은 이제 국제 균형이겠죠. 목성이나 뭐 이런 데서 끌어당기는 중력인데 그 힘이 적어지고 대한민국 중력이 커지면 결국은 대한민국 속으로 들어와서 타서 없어지는 거죠. 이걸 가장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핵과 미사일로 를 터뜨려 가지고 분란을 만들고 위기에서 탈출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고도의 심리전 차원에서 이번 선언이 있었던 요즘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걸 볼 때 아까 앞에서 이제 남북 관련해서 법에 대해서 발표하신 우리 송 교수님 읽어봤지만 보면은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법적으로 북한을 다른 나라로 또는 북한 땅을 또 북한의 우리 주민들을 타국 국민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 그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헌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헌법 3조인가요? 3조에 보면은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속지주의입니다. 형법에 보면 속지주의에 의해서 북한 땅에서 나도 우리 땅이기 때문에 결국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국민을 지킬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 주민이 탈북하면 우리 국민으로 하고 빨리 우리 국민에 편입시키는 게 우리 또 대한민국 정부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헌법을 바꿔야 하는데 헌법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못 바꿉니다. 그 투표를 하면은 부결됩니다. 바꾸는 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헌법 체계를 지금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건 그냥 그대로 놔두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헌법에 보면 사실 북한에 대해서 목표가 있죠. 자유민주적 국가로서 통일한다. 뭐 이런 목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헌법은 우리 국민에 대해서 국민의 권리를 적어놨습니다.
그 헌법 위장에 보면 자유민주주의 또 개인의 어떤 여러 가지 권리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다.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놨는데 결국 북한에도 그게 적용돼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실 그걸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특히 지난 정부는 사실 그걸 묵살하고 있었던 거죠. 그 사실 헌법 위반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정부라면은 헌법에 정의해 놓은 여러 가지 이 행위들을 정해놓은 걸 해야 하거든요. 그런 걸 사실 묵살을 했다라는 게 이제 아쉬운 게 있고 앞으로는 이제 그런 걸 해야 할 것 같고요. 또 이제 독일 문제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독일 지금 이제 분단 국가 중에서 독일, 예멘, 베트남 다 통일이 됐는데 대한민국만 통일이 되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통일되지 않은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독재적 왕조 국가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독일하고 우리하고 다른 것은 독일은 이념적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분단되어 있었는데 북한은 공산국가이면서 독재적 왕조 국가거든요. 동독은 주인이 국민인데 북한은 사실상 주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김씨 부자가 주인인 것으로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일 문제는 결국 그 사람들이 그 집안에서 자기들의 이익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게 엄청난 권력 사슬이거든요. 이 권력 사슬을 깨야만 결국 통일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야기를 해도 그 권력 사슬을 깨지 않는 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아까 그 우리 송 교수님 책에 그 절에 보면 이런 게 있거든요. 그 독일에서 통일되는 큰 원인은 동독 주민들이 아래로부터 혁명을 주도하도록 노력을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이걸 굉장히 유심하게 봤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북한 주민으로부터 북한 주민 그 아래로부터 통일의 힘을 키우려면 북한 주민이 뭔가 알아야 하는 거죠. 그러나 그동안 수십 년간 70년 이상 분단되어 있으면서 제대로 된 외부 정보가 북한에 들어가지 않고 북한 주민들 여전히 김씨 왕조에 억압되어 있는 상태죠. 따라서 우리는 북한에 결국은 외부 정보를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뭐 민간 활동도 있고 정부 활동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앞으로 헌법에 나와 있는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물론 지금 그 이상한 법안 때문에 그 좀 위배가 되지만 사실 그것도 헌법 위배거든요. 그래서 그 지난 정부 때 만든 법안을 빨리 폐지를 시키고 헌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북한에 대한 정보 침투를 시키는 행위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과제고 두 번째 과제는 적이라고 하는 건데 2, 3분 내로 네, 알겠습니다. 사실 북한은 그다음에 이제 아까는 우리가 북한은 주민과 북한 영토는 우리의 것이고 대한민국의 것이 일부이고 북한군과 북한 정권은 적이죠. 사실 우리의 헌법 체계를 없애려고 하는 거죠. 우리 헌법 체계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게 헌법입니다. 그래서 이 헌법을 없애려고 하는 게 북한 정권과 북한군인데 따라서 우리 북한군과 북한 정권은 우리의 적인 것이죠. 이들이 도발을 할 수가 있는데 김정은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외통수 전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며칠 전에 나온 보도를 보면 한국의 군사력은 영국의 글로벌 파이어 파워에 보면 한국 군사력은 6위에서 올해 5위로 올라갔어요. 북한 군사력은 34위에서 36위로 떨어졌어요. 이건 재래식 군사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핵은 빼는 거죠. 따라서 재래식 군사력은 우리가 낮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핵과 재래식을 좀 분리해서 할 필요가 있는데 북한은 재래식 군사력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핵과 탄도미사일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는 이 외통수 전략만 차단하면 우리는 북한을 결국은 바꿀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보를 보내고 그래서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은 한미 핵협의 그룹 이걸 좀 더 구체화하고 또 계획을 세우고 수단을 명확히 하고 실행하는 방안을 명확하게 구체화해서 이걸 통해서 북한이 전술핵이라도 한 발이라도 사용하면 반드시 제거할 수 있는 걸 계속 정부에서 발표하고 한미 간에 합의해서 훈련을 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일단 차단하는 것이고 그 외에 재래식으로 도발하면은 과거에 김관진 장관이 했던 자유권 차원에서 쏠까요 말까요 묻지 말고 선조치 후보게라 원점 타격, 지원 세력 타격, 지휘권, 군단사령부까지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자동으로 능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능동적이나 조건 반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겁니다. 매우 심플하지만 이걸 함으로써 시간을 좀 벌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통일을 향해서 가는 게 앞으로 정책이 맞을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백이찬 대표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0분 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우리 송윤호 교수님 또 박영호 박사님 이쪽 분야에서 우리나라에서 최고 전문가시고 권위자신데 아주 좋은 발표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이제 송윤호 교수님께서 동서독 관계가 주는 시차점이라고 해서 일단 동서독과 한반도 문제를 조금 비교를 해보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시간을 1972년부터 1990년 독일이 통일될 때까지로 축소해서 동서독은 독일은 평화롭게 통일을 했는데 그것도 뭐 한 40년 만에 그렇게 됐죠. 그런데 우리 한반도는 벌써 80년이나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통일은 고사하고 평화조차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핵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독일과 이 한반도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거죠. 저는 첫 번째로 제기를 하면은 저는 한국 전쟁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3년간의 거대한 세계 전쟁에 준하는 전쟁을 했으니 그 후유증이 저는 1차적으로 크다고 보고요. 또 하나 생각해 보니까 저는 1972년에 독일에서는 양독 기본 조약이 체결된 데 비해서 우리 한반도에서는 7.4 공동성명이 합의가 됐는데 그 내용이 너무나 달라요. 그 내용이 너무나 다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왜 그렇게 너무나 달랐던가를 보면은 대한민국 헌법과 독일 연방공화국 서독이죠. 서독의 기본법이 너무나 달랐어요. 대한민국 헌법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전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헌법에서부터 북한의 국가를 부인해요. 그래서 북한은 아까 우리 송 교수님 또 우리 권원민 변호사님 여러분이 이야기하셨지만 북한은 헌법에 의해서 근본적으로 반국가 단체예요. 이건 국가가 아니에요. 국가 될 수도 없어요. 국가를 인정하지 않죠. 그런데 송 교수님의 발표처럼 독일의 기본법은 전체 독일의 부분 국가로 이른바 서독도 부분 국가고 동독도 부분 국가예요. 독일 연방공화국도 독일 민주공화국도 부분 국가로서 서로 국가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거기서부터 현실을 인정하는 거죠. 국가의 실체를 인정하니까 거기서부터 저는 대화가 가능해지고 대화가 가능해지니까 기본조약 같은 것도 체결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른바 평화적인 교류 협력이 가능했다는.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은 원초로부터 그걸 막고 있어요. 똑같이 쌍둥이처럼 만들어졌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주의 헌법도 1948년에 수도를 서울로 했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대한민국 정부를 원초적으로 부인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취급하는 것과 똑같이 북한은 오늘날까지도 괴뢰로 취급을 해요.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실질적으로는 1948년에
두 개의 국가가 수립됐습니다.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이라는. 그런데 그 현실을 한 번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느냐? 북한도 남한도 계속적으로 꿈 속에서 살았어요. 허상 속에서 살았어요. 허상 속에서 이른바 귀신을 잡듯이 통일하겠다고 그렇게 뛰어다녔어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한 발도 앞으로 못 나간다는 거죠. 저는 우리 송민호 교수님께 하나 질문을 드리면은 현재의 헌법을 계속 유지해서 이제 영토조항 포함해서 쭉 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북한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거죠. 북한을 그렇다면은 이걸 국가로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반국가된 처럼 남는 건가 여기에 대한 헌법의 이 규정을 고수할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일단 하나 질문을 던지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 박영호 교수님, 박사님께서는 뭐 저는 그동안 박영호 교수님께서 두 개의 국가론에 대해서 쓰신 여러 가지 글들을 많이 읽었고요. 제가 논문을 쓸 때도 인용도 했고요. 그런데 그 내용과 오늘 발표하신 내용이 조금 다르세요. 그게 뭐냐 하면은 오늘은 이 논문을 발표문을 보니까 통일의 방점이 두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시한을 정해서 2045년까지 통일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국가적인 위원회도 만들고 이런 생각을 이제 적으셨는데 그것이 이제 평소에 이야기하시던 두 국가론하고는 뭔가 조금 다른 느낌이 들어요. 왜 이렇게 저는 통일에 좀 강박적으로 보통은 안 하셨는데 오늘 발표에서는 하시게 되었는지 발표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봐요. 저는 한반도가 이렇게까지 지금 오늘날까지도 전쟁 위기 속에 살고 있는 것은 남한과 북한이 지난 80년 동안 통일을 강박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봐요. 통일을 국가의 목표로 정해놓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그랬고 통일 안 하면 살 길이 없다고 그러고 통일 헌장 3대 헌장을 저 평양에 세워놓고 그렇게 살아서 통일이라면은 절대선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걸 가능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김일성은 1950년에 6.25 남침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북진 통일을 주장한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로 북한은 남조선 혁명을 통해서라도 통일한다고 그랬고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통해서 통일하려고 그랬고 결국은 북한이 주장했던 연방제 통일안도 통일을 절대적인 지상명제로 하는 것이었고요.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가 통일을 목표로 하는 한 평화는 없다 이렇게 봐요. 저는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될 입장은 원칙은 평화 없이 통일 없다는 거예요. 평화 없이 통일 없어요. 평화 없이 되는 통일은 그거는 점령이고 지배고 그거는 정복이에요. 그건 통일이 아니에요. 아까 송인호 교수님이 잘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독일의 통일은 동독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한 통일이에요. 우리가 북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한 통일을 만일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건 지배잖아요. 일본이 1910년에 우리를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자기들은 합병이라고 우리는 합병이라고 한때는 불렀지만 자기들은 통일이라고 그랬겠죠. 우리 2천만 동포들의 우리 민족의 의지와 무관하게 하나로 만든 거 아니에요. 예. 저는 마찬가지로 2, 3분 내로 평화 없이 통일 없다. 이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 자, 두 번째 이야기하면은 사실은 지난 남북관계의 패러다임이 크게 변해왔습니다. 민족주의 패러다임과 국가주의 패러다임이 대논쟁을 벌였어요. 그동안은 민족주의 패러다임이 우셨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국가주의 패러다임이 거의 정리를 했어요. 국가주의 안에서도 두 개가 있습니다. 1국가론과 2국가론이 있어요. 그동안은 1국가론이 전체 남한에서 북한에서든 전체적으로 그것이 지배적이었죠. 그런데 이제 2국가론이 등장했어요. 그런데 2국가론을 사실상 가장 먼저 강조한 쪽이 어디냐면 보수 쪽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명박 대통령 시기에 통일부 없애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외교부를 만들어서 북한을 국가 취급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날 통일부 장관이 되신 김영호 장관이 2018년에 자유민주주의와 거적들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남북관계를 정상적인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보자고 하면서 현재 한반도에는 두 개의 국민이 있고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하며 이 두 개의 국가가 적대적 관계에 놓여 있고 생사를 건 실존적 투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2018년도에 책에 썼습니다. 현 통일부 장관이. 이것은 여러분 잠깐만 보면은 바로 그저께
김정은의 말이나 우리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말이나 거의 흡사해요.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런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보수 쪽에서만 그 이야기 한 게 아니에요. 진보 쪽에서도 벌써 거기 한반도 포럼이라고 해서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서 한반도의 국가를 두 개로 봐야 된다고 하고 두 개의 국가 관계로 문제를 푸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왔죠. 저는 이제 여기에서 오히려 허상을 깨는 현실을 인식하게 만드는 그 발언이 이른바 남한과 북한의 최고 지도자의 입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번에 저는 김정은 발언이라고 봐요. 우리가 보면 젊은 애들이 현타라는 말을 해요. 현타가 왔다고 그래요. 현실 자각 타임이 왔어요. 여기 입각해서 저는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주적 문제예요. 아까 많은 분들이 지금 김정은이가 뭐 쳐들어올지 모른다, 뭐 무력 통일을 할지 모른다는데 사실은 우리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끊임없이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오기만 쳐내려오면은 정권의 종말이 있을 것이다.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북한이 조금만이라도 하면은 끝까지 가서 적시 타격해서 종말시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실은 북한의 김정은은 2021년도에 국방 전람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주적은 남조선이나 어디가 아니고 미국이 아니고 전쟁이 주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북한을 주적이라고 그러고 국방부 핵서에서 6년 만에 주적론을 부활시키고 대적관념을 계속적으로 강화시키고 이러면서 일종의 거울 효과식으로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헌법조항 3조 영토조항에 딱 박아가지고 결국은 통일을 우리식으로 하도록 딱 정했잖아요. 김정은이가 똑같이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헌법에 통일이 불가능한 거 딱 박아놓고 주적을 명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통일이라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서 평화에 집중해야 된다는. 평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평화란 각자 자유롭게 어울려 사는 거라고 봐요. 통일은 각자 자유롭게 어울려서 하나가 되는 거라고 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연구 역량,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될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포럼이 개최된 데는 이제 이용준 이사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깊은 관심을 가지셨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방금 저는 이제 백이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남북한이 두 국가의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은 보수와 진보 모두 쪽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진보에서도 이제 몇몇 분들이 이런 주장을 해왔고 보수에서도 특히 이제 동서독을 연구하신 분들 국제정치학자들이 이런 주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청중 가운데 손을 드신 분도 있는데 일단은 이제 이용준 이사장님께서 이 방향에 대해서 몇 차례 칼럼을 쓰셨고 그래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안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일단 장세정 논설위원님도 이 주제로 이제 칼럼을 논설 쓰셨고 또 전범근 교수님도 오늘자 중앙일보에 이제 글을 쓰셨고 그래서 두 분 말씀 듣고 그다음 청중으로 이제 마이크를 넘겨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장세정 논설위원님 어떻게? 예. 좀 전에 김민석 그 상근 부회장께서 말씀을 다 하셔가지고 특별히 덧붙일 건 없고요. 그 세종 연구소가 이용준 이사장님 오시고부터 그런 건지 지난번에도 9.19 합의 관련해서 상당히 신속하게 롯데였던가요? 해서 제가 열일 제쳐놓고 가서 공부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도 남북관계 이게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다른 연구기관들이 언론 용어로 하면 상당히 낙종했다, 물먹었다라고 할 정도로 순발력이 상당히 좀 돋보인다 하는 말씀을 제가 아부할 이유는 없지만 팩트에 근거해서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 우리 상식적인 국민들이 보면 간밤에 용산하고 여의도에서 벌어진 이 열전이 훨씬 김정은의 이거보다 좀 상당히 쇼킹한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국민들은 놀랄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연말 연초에 북에서 나온 아주 전례 없는 발언들 때문에도 혼란스럽고 뭐 국내적으로도 그런 것 같고요. 좀 전에 그 부분은 이제 뭐 가볍게 제가 말씀드린 거고 칼럼을 마침 썼는데 아까 언급을 하셔서 그런데 하여튼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공산주의자 뭐 사이비 공산주의자들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믿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믿었다가는 당하기 때문에 말보다는 행동을 그죠? 말보다는 발걸음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여러 전략적인 또는 국면의 상황에서 뭐 이렇게 변신할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이런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의 상당히 강성의 입장, 그다음에 미국 대선의 변수 등등을 해서 요 몇 년 사이에 어떤 스탠스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 전면적인 변화인지는 조금 더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하나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상당히 좀 전과 다르고 김영환 주사파 대부 김영환 선생이 얘기한 대로 할아버지 김일성도 손자의 이런 태도 변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실망하고 또 화를 낼 거다 이런 말을 했는데 뭐 그게 어디까지 맞을지는 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이 자체가 준 임팩트 때문에 많은 이 관련 이 참여자들이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북한 동포들이 일단 인민들이 상당히 이건 뭐지? 지난 70여 년 하던 거하고는 이 곡조가 다르네 하면서 헷갈려 할 것 같고 제가 칼럼에도 일부 언급했지만 조총련 이건 사실은 처음 보도된 내용이에요. 일본에서도 보도 안 되고 제 칼럼에 처음 언급된 따끈따끈한 팩트인데 조총련에서 55년의 조총련 결성 이후에 그동안 북을 추종하면서 많은 동포들을 속여서 북송하기도 하고 했던 사람들이 충성을 다 바쳤는데 갑자기 민족과 통일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니까 놀래가지고 이분들이 북한 통전부에다가 당신들 이게 진위가 뭐냐 어떡하라는 거냐라고 질의를 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지났는데 아직까지 통전부가 아무런 답신을 못하고 침묵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거 상당히 의미심장하고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 뭐 제가 칼럼에 일부 뭐 주사파 멘붕 이렇게 표현했지만 뭐 그건 또 어떤 반응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거는 뭐 좀 제껴놓고 우리 국민 입장에서도 상식적인 국민 입장에서도 앞으로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 또 우리 정부는 그러면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증이 많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통일부든 뭐 국가 안보 포함해서 통일부, 국정원, 뭐 국방부 전 정부에서 우리 모든 정부 중요 부처에서 어떤 대책을 내놓고 또 뭐 어떤 대응책 또는 아니면 국민에게 어떤 방식으로 설명을 해야 될지 또 좀 전에 발표 중에 있었지만 YS 때 김영삼 정부 때 만든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올해 마침 30주년이 된다고 하니 8.15 기점으로요. 거기에 대해서도 뭔가 정부가 뭔가를 내놔야 될 이게 뭐 정색하고 반응해야 될지 그건 조금 더 뭐 항상 회의적인 의심의 시각을 가지고 가면서도 정부가 뭔가는 반응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어떤 숙제를 받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 그래서 좀 통일부가 폐지된 건 아니니까요. 통일부를 중심으로 또 국정을 중심으로 많은 우리의 이 대응책이라든가 대책을 내야 되는 숙제를 안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북한의 김정은을
바라볼 때 한 가지 고려해야 될 점 하나는 김정은은 MZ세대의 지도자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도 MZ세대는 통일에 대해서 무관심하죠. 그래서 김정은의 두 국가 발언에는 바로 그런 측면도 이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정은의 김일성과 김정일과의 차별화에 대해서 북한의 나이 든 세대는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또 북한의 젊은 세대들은 큰 저항감 없이 받아들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을 우리가 뭐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전봉근 교수님도 오늘 중앙일보에 칼럼 하나를 게재하셨기 때문에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중앙일보에 칼럼을 하나 쓴 게 있고 거기는 평화 공존의 이국 체제를 하자 이런 칼럼을 썼을 거예요. 사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개건 연구위원으로 있는 세종연구소에 세종 논평이 있습니다. 그것도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북한이 왜 갑자기 통일 폐기를 선언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서 이제 세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여러분께 하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나왔듯이 북한이 굉장히 핵무장을 했으니까 아주 더 공세적으로 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써서라도 남한을 정복하기 위해서 했다는 해석, 그리고 이제 남북 간의 경쟁에 졌으니까 나라도 살아야 되겠다는 자구책에서 했다는 해석,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 두 가지 다 대응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핵에 대한 공격은 우리의 한미동맹과 핵 억제력이 있으니까 괜찮고요. 그리고 북한이 꼬리를 내리기 위해서 자구책이라면 우리가 좀 더 쫓아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세 번째 이유입니다. 북한이 전략 외교의 일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만약에 북일 접촉, 북미 접촉을 할 때 앞으로 한국 너네는 내가 거기에 접촉하는데 빠져라 라는 식으로 될 것이고,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한반도 문제의 한반도화라는 원칙 때문에 발언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남한을 떼내고 또 이렇게 해서 북한과 일본을 접촉할 때, 아니 일본과 미국을 접촉할 때 그 나라들도 한반도 상황이 워낙 위중하니까 북한과 접촉을 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정부의, 한국 정부의 그러한 개입 간섭을 좀 뿌리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럴 가능성을 어떻게 혹시 우리 발제자께서는 보시는지,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를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통일에 굉장히 집착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통일 헌법의 3조에 있는 조항과 그리고 독일 통일이 가능했다는 게 있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한 1, 2분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통일 영토 조항은 48년도에 나온 겁니다. 48년도에는 남이나 북한이나 우리가 2000년 이상 한 나라로 살았기 때문에 통일에 대한 그런 희망이 너무나 컸던 당시였죠. 80년간 우리가 분단돼 있을 거라면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 변화가 저는 좀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독일 통일의 배경 속에는 저는 두 가지의 우리와 근본적인 다른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독일 통일이 가능했던 것은 독일을 분단시켰던 한 축, 소련이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서독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이죠. 근데 지금은 우리 동북아에서는 한 번도 공산 측이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그게 전혀 다른 거고요. 한반도의 원심력은 그대로 살아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는 한민족으로 수천 년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더구나 전 세계에서 보기 드물게 중앙 집권적 정부를 우리는 1500년, 2000년부터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통일이 되면 하나는 100% 없어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독일의 경우는 완전한 연방제의 전통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들은 독일 통일돼 동독에서 서독 들어가, 자기들이 양보하는 것은 군사권, 외교권 외에는 양보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에 대한 굉장히 자유로운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동독의 독일의 사례 들어서 우리도 통일에 대한 기대를 하는 것은 너무나 국제정치의 그 환경을 좀 무시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해석이 제가 뭐 이렇게 하는 게 무리인 것인지라는 것도 좀 더 의견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옆에 앞에 분 예, 대한변호사협회 통일문제연구원의 이석범 변호사입니다.
예, 과문합니다만은 송구스럽지만 제가 박사학위 논문이 남북기본합의서로 해가지고 오늘 마침 아주 딱 맞는 그래가지고 오늘 참석을 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송인호 교수님께 약간 저는 견해가 좀 다른 거 하나 하고 그다음 모순 떼는 거. 그다음 아까 백이찬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현실 인식이 있어가지고 또 뭐랄까 그 비합리성 이런 거 관련해서 빨리 물어보겠습니다. 북한의 법적주의와 북한 주민의 법적주의에서 우리나라 헌법의 영토조항 제3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가의 보도입니다. 냉전 시대부터 거의 그 지금 2023년까지 사법부뿐만 아니라 다수설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적어도 제가 연구한 바로는 영토조항은 임시정부 법령 1919년 9월 10일 날 제헌헌법은 아시겠지만 임시정부 법통을 승계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4조의 영토조항이 들어간 건 당연한 거라고 보고요. 근데 이 영토조항을 그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어떤 공민 이런 걸로 서로 구별하는데 헌법상 근거는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 2조에 국적법 조항이 있거든요.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 그다음에 북한이 사회주의 헌법 62조에도 공민이 된 요건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서독도 국적법이 있고 동독도 국적법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영토조항을 근거로 북한이 법적주의를 반과한 채 물론 90년대 와가지고 이중적지를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반국가 지위를 유지하는 건 사실 북한 주민도 그래서 영국이나 호주에서 난민을 신청했는데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영토조항이 있으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난민을 불허하는 이런 모순되는 현실이 있다는 점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하고 그다음에 동서독 기본조약에서 각지에서 제가 지금 몇 번 봐도 서독 기본법 116조는 서독 국민, 동독 국민이 아니라 독일인에 대한 정의입니다. 독일인에 대한 정의, 저민. 그리고 16조는 그러니까 독일은 저민은 국적을 박탈당하지 안다. 박탈당하지 않는다. 이런 두 정을 해석해 보면 요 기본법의 요 116조와 16조에 따라 가지고 동독 주민이 서독 주민이 되는 게 아니라 서독 기본법에 따른 보호 의무에 따라 가지고 동독 주민이 그 동독 지역을 탈출했을 때 서독 주민과 차별받지 않고 보호를 받는다는 의미로 해석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헌법 4조 87년 헌법에 보면은 자유민족 기본 질서와 3조 영토 조항이 그걸 보면은 나중에 이제 법제론에 보면은 이제 나중에 제정된 법이 4조가 나중에 개정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법 규범상 더 우월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3조가 여전히 절대적으로 지금 규범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법 현실을 좀 몰각하는 게 아닌가 보고요. 두 번째, 아까 그 권흥민 변호사님 말씀하신 왜 남북기본합의서에 나라라고 하면서 대한민국 조선민주인민을 썼느냐. 그때 1차 자료를 보면은 그 북한은 조선반도, 한반도에서의 두 개 국가는 절대 안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나왔고요. 우리 그 실무회담에 나갔을 때는 우리는 동서독 기본조약을 염두에 둬가지고 두 개 국가론을 사실은 잠정적으로 갖고 나갔는데 협상 과정에서 이거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타협된 게 서문에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 특수관계다 이렇게 된 걸로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남북기본합의서를 이거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없는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 이렇게 봐가지고 완전히 형해화시켜 버렸습니다. 근데 유감스럽게 제가 북한을 고무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북한에서는 92년 평양 그 6차 회담에서 그 24조에 보면 각자 발효 절차를 밟게 돼 있어가지고 북한에서는 중앙인민위원회와 최고인민회 상설위원회 연합체가 승인을 합니다. 하고 김일성 주석이 비준을 합니다. 그래서 국제법상 조약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때 국가보안법 문제로 아마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국회에서 조약으로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했더니 국회에서 심의 국무회의 심의 국회 보고만 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하고 노태우 대통령이 재가를 받아가지고 마치 조약상의 효력을 받은 것처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그게 그 발목을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판문점에서 비준 동의 논란이 됐을 때 헌법상 6조와 61조의 그 국제법정 조약의 체결 그 절차를 밟지 않았다. 근데 그 부분은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오히려 우리 쪽에서 그런 절차를 밟지 않는데 문제가 있고, 특히 사법부, 대법원과 헌재에서 지금까지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특수관계를 형이화시키면서 이런 논란을 야기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저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까 백이찬 대표님께서 아주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법적 현실, 이를테면은 영토조항 3조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오늘 여기 보시면은 김정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공화국과 인민들을 수복해야 할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국민이라고 거리낌 없이 공은 대한민국 헌법이라는데,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이것을 폄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제가 법학을 연구하는 그 법률가 입장에서 또 법학 연구자 입장에서는 이거는 합리적인 우리의 헌법 해석이 아니다. 빨리 그래서 특수관계에서 일반국가로 정상되든 안 되든 그런 부분에서 저는 특수관계가 여전히 유의미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민족 내부 관계에서 볼 때도 우리가 소독 같은 경우 토르키 의정서에 통해 가지고 내부 관계 인정 받아 가지고 동소독과의 교육 관계는 그 관세 협정이 안 물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3단계 화해협력 단계, 평화 공존 단계, 통일 단계 들어가서 통일 단계 들어가서 만약에 30년 50년 뒤에 우리 후세들이 통일하겠다라고 할 때에 두 개의 국가가 되면은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많습니다. 오히려 특수관계, 남북한 특수관계 이런 부분을 적어도 법리적으로, 적어도 현실적으로, 정책적으로 유지해야만 우리 그 한반도 아까 뭐 가치 통일체, 통일 방안이든 이런 부분에서 통일이 국제법적으로 또 남북관계법적으로 국내법적으로 원만하게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약간의 발전 계승돼야 할 부분이 있고, 남북한 특수관계로는 여러 가지 한계도 불구하고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말을 했지만 이거는 현상적인 언술에 불과하다. 그런 부분에서 여전히 특수관계는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송인호 교수님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은데. 예. 그 이제 여러 그 발제자 토론자분들하고 질문하신 부분 말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동서독 관계 얘기한 거는 뭐 외람되지만 주최 측에서 동서독 관계를 설명해달라고 해서 한 것이고, 우리 교수님 질문하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다 동의합니다. 동서독하고는 다른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먼저 우리 끝에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도 결론적으로 저도 특수관계를 지지하고, 그 다음에 서독 연방 헌재가 바로 말씀하신 그런 논리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동독 국적자를, 심지어 서독 연방 헌재는 서독 국적법에 따라서 서독 국적을 취득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동독 국적을 취득했으면 서독 국적을 취득해 줬습니다. 그만큼 일치하게 봤거든요. 어떤 그런 게 이제 서독의 입장이었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셨던 이 남북관계 특수관계론이 과연 이게 남북한의 평화에 기여하는가? 이제 사실 그 질문이지 않습니까? 다들 여기 계신 분들이 이 남북관계가 잘 되고 이 평화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제 그 고민 하에서 어떻게 되는 것이 좋은지를 고민하는 건데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 지금 통일조항과 플러스 영토조항이 합쳐져 갖고 뭔가 특수관계론이라는 약간 복잡해 보이는 이론이 있는 건데, 이것이 그러면 그래서 이제 반국가 단체이자 평화통일이 동반자다. 국가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중에서 결국 이게 오히려 평화에 기여하고 남북관계의 갈등을 완충시키고 완화시키는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평화통일이 동반자고 국가관계가 아니다라는 그런 계속 그런 해석을 해왔고, 그런 해석으로 우리 국민들이 설득이 되니까 북한 주민들이 왔을 때 우리 국민들이 포용해야 된다라는 뭔가 부담을 느끼는 거죠. 약간 내가 불편하지만 특수관계라고 하니까, 국가관계가 아니라고 하니까, 분명히 반국가 단체지만 또 한편으로는 평화통일 동반자라고 하니까 뭐 이러니까 이제 이게 수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영토조항이 포기가 되고
그럼 당연히 통일 조항도 포기가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평화가 우선이다. 영토 조항을 포기하고 국가 간의 관계인데 통일을 넣자. 그러면 국민들이 이게 무슨 모순이냐 이럴 국민들이 더 많을 테니까요. 자, 그러면 북한의 지위가 뭐만 남을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의 북한 체제라면 적국만 남지 않을까요? 즉 평화통일의 동반자는 없어지고 지금 북한이 10대 원칙 만들고 뭐 백두혈통이다, 뭐 한반도 전체를 뭐 적화해야 된다, 장군님의 제자다, 전사다, 순종 뭐 이런 얘기 나오고 핵무력 나오고 그러면 영토조항 폐기하고 통일 포기했는데 옆에 있는 국가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공격하려고 그래. 그러면 그 국가의 지위는 적국이 되는 거죠. 사실 심플합니다. 이거는 평화통일의 동반자라는 부분이 없어지는 거죠. 특수관계가 없어지는 순간, 국가가 하나가 되는 순간 이제 북한의 지위는 적국이에요. 어떤 나라가 옆에 나라를 공격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평화를 한다. 자, 이게 제가 그냥 제 견해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순간 국민 여론 사이에서 그러면 북한은 이제 적국이네. 우리를 공격하려고 그런다. 자, 이렇게 북한에 대한 적대감이 오히려 남한 내에서 고조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관계로 보느냐 특수관계로 보느냐 이게 평화의 어떤 단란 문제가 아니라 결국 포인트는 궁극적인 거는 북한 체제의 변화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국가관계로 본더라도 바로 평화적인 관계가 될 수는 없는 게 그런 교류협력 단계가 전폭적으로 될 수 없는 이유가 누가 제일 반대할까요? 여러분 북한에서 우리가 국가관계를 보고서는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맺고 너희 대학생들이 우리 대학에 와서 공부해라. 올 것 같습니까? 안 오죠. 왜? 와가지고 두 가지가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정통성 두 가지. 자, 해방을 김일성이 시켰고 그 다음에 6.25 전쟁을 남한이 북침했다. 이 두 가지의 역사적인 팩트가 동서독은 역사적인 팩트는 공유했어요. 45년까지 어떤 일이 있었다. 49년까지 어떤 일이 있었다는 공유하고 그 다음부터 역사 발전에 대한 해석이 다른 건데 우리는 북한하고 차이점은 이 역사에 대한 기본적인 팩트가 달라요.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포인트. 자, 그렇기 때문에 북한 학생들이 여기에 100명, 10,000명이 와갖고 교류하면서 하면 북한 체제는 흔들려요. 이거는 우리가 특수관계로 보느냐 국가관계로 보느냐 그게 쟁점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국가관계 또는 특수관계라는 것이 지금 남한 남북관계 해법의 근본적인 이슈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꾸로 조금 더 도전해서 말씀드리면 특수관계 해석이 진짜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저도 나중에 이제 가능성이 높은 건 이유식 통일이 아주 통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그때에도 결국 그런 통일의 방향성을 가게 돼주고 또 통일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더라도 남북관계를 지금과 같은 갈등을 오히려 완화해주는 우리가 적극으로 보면 안 돼. 왜? 뭐 통일할 단계니까. 이건 국가관계가 아니니까. 이러면서 오히려 국민들의 어떤 북한에 대한 불만을 약간 부드럽게 우리가 조금 더 인내하자. 자,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오히려 있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영호 박사님. 우선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드리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배 대표님, 2045 위원회를 강조한 것은 이 통일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문제가 이제 우리 사회에 처음 대두가 됐잖아요. 근데 이 논쟁이 막 시작이 되었는데 만약에 제가 그동안에 많은 아까 말씀하신 2012년 그 주장부터 벌써 10여 년 이상 되면서 그 남북 간 관계 개선을 가는 과정에서 앞서 배 대표께서 강조하셨다시피 평화공존 없이 통일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북 간 관계에서 전봉 교수도 칼럼에 평화공존 차원에서 이 두 국가 말씀을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똑같은 생각이에요. 남북 간 사이에 북한의 변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북한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방식의 평화공존이 이루어져야지 통일이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통일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없고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정말 우리 사회에 정말 어떤 정파적이고 정권적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통일미래 기획위원회라는 게 있죠. 또 지난 정부도 있었고 그 전 정부도 있었고 다 뭐하고 말았습니까? 수십억 원씩 자원 낭비하고 정권적 차원에서의 주장만 하다 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서 제 발제 과정에서 비정부적 차원에서 전문가들이 논의기구를 만들자라고 제안을 한 게 바로 그것이고 평화공존을 통한 그 국가 대전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2045년에 통일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전략을 만들어내기 위한 2045 위원회를 만들자라고 제안을 한 것이고
뭐 송 교수께서 법적으로 여러 가지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왜 우리가 나라와 나라 사이 관계가 아닌 특수관계라고 했는데 국가 대 국가 관계는 특수관계가 할 수 없습니까? 국가 대 국가 관계도 특수관계가 할 수가 있죠. 국제법상으로 정착해서 국제법 살짝만 건드려봤습니다만은 우리가 정확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기본조약을 맺어서 국가 대 국가 관계로 하되 통일시까지의 특수관계로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면 되는 것이죠. 왜 국가 대 국가 관계 하면은 특수관계가 아닌지 그걸 모르겠다라는 얘기고 저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봉 교수 질문한 상에 제가 발제하는 과정에서 바로 꺼낸 이유가 바로 그거죠. 우리가 이 문제를 결국은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의 수교 얘기를 하는데 북한은 아마 이런 과정에서 당장에 그런 걸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전략적으로. 그 전략 외교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히 북한은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우리는 따라서 미국과 일본과 정책 협력을 잘 해야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반대. 지난 30년 동안 남북기본합의서 발제하는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4자 교차 승인 그걸 배경으로 하고서 남북기본합의서를 만든 건데 우리가 먼저 수교를 하고 나니까 우리는 가급적이면 안 되는 쪽으로 했죠. 왜 그래? 만약에 그 교차 승인을 했더라면은 지금과 같은 상황보다는 덜 위험한 상황이 만들어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뭐 역사는 뭐 과거는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앞으로라도 우리도 전략적으로 북한을 제가 발제하는 과정에서도 강조한 게 북한을 어떻게 하면 포섭하는 과정, 북한을 환경 조성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한 전략적 차원에서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도 우리가 이제는 매우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김윤석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보 차원은 늘 그거는 어떠한 과정에서도 안보 차원은 대비가 돼야 되는 거죠. 사실 요새 늘 이제 국방이라든가 그런 걸 과거의 행동을 비판을 하는데 대한민국 국방부나 대한민국 군부가 직업군으로서의 정당한 일만 잘 하면 됩니다. 정치적 관여를 하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도 정치에 자꾸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는 그 항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업군으로서의 대한민국 군부가 대한민국 국방부가 우리나라의 북한이 어떠한 이번에도 저는 공세적인 그것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존 전략의 일환으로 이것이 나왔다라고 이제 둘 중에 하나를 결론 짓는다면은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다른 안보적인 차원은 지적하신 것처럼 어떠한 경우에서도 북한의 핵 미사일 체계에 대한 것을 균형화시키는 안보 전략이 필요하다. 군사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가능하면 3분 이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5시 30분까지 꼭 끝내려고 합니다. 예. 예, 그 법률 문제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진 않겠습니다. 저도 평생 통일부에서 근무하면서 국가 대 국가로 볼 것인지 민족 내부의 특수관을 두는 게 좋은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우리 박영호 박사님 말씀도 많이 들었고 전봉훈 박사님 말씀도 저는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는 모르지만 민족 내부의 특수관계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국제정치의 역학관계상 또 우리 미래의 통일 의지를 계속 전파하고 정신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첫 번째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변 사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말로는 남북 간의 평화적 대화 의지 통일을 지지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남북 간의 분단을 원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국가 대 국가를 하면 잘됐다. 너 분단된 상태로 그대로 있어라. 하는 것이 주변 국가들한테 명확한 메시지를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우리는 반드시 통일해야 된다는 그 심어줘야만이 그 사람들 싫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했을 때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통제해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특히 중국의 문제입니다. 중국은 국가 대 국가가 있으면 당연히 남북 간의 통일의 기회가 왔을 때 한국이 북한하고 통일하는 데서
100% 절대적으로 거부할 것이고 또 민족 내부 간의 특수관계가 있더라도 중국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뭐 전문가들 대부분 이야기하는 것은 중국은 39도 레드라인을 하지 않습니까? 북한으로 미국이나 한국이 39도선을 넘으면 중국의 전략적 이익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쳐들어온다 하는 것인데 그것조차도 막지 못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저는 그런 고민을 해봤어요. 우리가 유사시에 결정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뭐 급변 사태든 평화적인 통일 단계든 하면 중국이 남북한의 통일을 반대할 것이다. 특히 다른 나라보다는 그 중국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 프레임을 저는 갖고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는 결국은 정신의 문제인데 모든 것이 이제 정신에 의해서 정책이나 법제가 되는 것인데 법제는 명확하게 되어 있으니까 대한민국 전체는 바꾸기 힘들지만 정책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제가 항상 일제시대 때의 그 생각을 많이 봐요. 솔직하게. 특히 1930년대 말 되면 사실은 우리 민족들은 거의 일본의 그 지배 문화 정치에 승복을 했어요. 사실상. 해외에 있는 독립운동한 사람 외에는 다 승복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식인들 중에도 일본의 그 당시에 국방력이라든지 문화력이라든지 지식을 야 우리 도저히 못 따라잡는다. 일본이 만주국도 생기고 동남아시아 다 하니까 우리는 이제 이 사람들하고 순응해서 같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민족의 피해를 적게 보는 데 있어서 대부분 창식했거든요. 그것이 요즘 민족문제연구소에 친일파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정신이 바뀌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정신은 뭐냐면 특별히 우리 미래 세대가 통일에 관심이 없거든요. 북한 젊은 청년들도 토론 문제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첩보사 하나 들어보면 북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북한의 우리 젊은이들 걱정이다. 토론 문제에 관심이 없다. 이 친구들 매일 핸드폰 보고 여기 미쳐있다. 남쪽은 물론이거냐. 그러니까 남북한 모두 젊은 청년들이 토론 문제가 관심이 없으면 프레임 자체도 그렇게 만들어보면 우리는 통일은 달성하기 힘들다. 그것을 우리가 원한다면 저는 좋다 이거죠. 우리 국민 전체가 우리 통일하지 말자. 두 국가로 그냥 지내자. 평화적으로 지내든 전쟁을 통해서 하든. 그건 우리 결정하면 되는데 프레임 자체를 그렇게 만들면 우리가 통일은 영원히 끝난다. 그런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특수관계가 되느냐 국가관계가 되면서 평화가 온다 하는 거기에는 논리적 모순이 있다고 생각해요. 특수관계가 되든 두 국가 관계든 전쟁이라는 것이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맞들어지면 전쟁이 날 수 있는 것이고 평화적이 되는 것이지 두 국가에서 평화가 온다. 그건 논리적인 모순이라고 생각하고 특수관계가 되면 전쟁이 온다. 그것도 논리적인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여러분들 판단에 따라 저는 기본적으로 북한 체제가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전쟁의 발원지라고 생각해요. 북한은 남쪽이 전쟁의 발원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그동안에 북한의 핵무기 개발하는 건지 6.25 전쟁이런지 보면 한반도에 있어서의 평화의 근본의 문제는 북한에서 출발하는 것이지 남한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북한 체제가 우리와 신뢰성을 갖고 갈 수 있는 체제로 오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지 두 국가로 되면 평화가 오고 특수가 되면 전쟁 온다. 그 논리적인 것은 저는 모순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은 민족 내부의 특수관계를 유지하면서 평화통일을 해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소신껏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종연구소가 개최한 오늘의 포럼이 북한의 김정은이 한국을 더 이상 동족으로 보지 않고 남북관계 단절의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대내외에 선언한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매우 심도 있게 토론할 수 있는 좋은 자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 포럼의 기획을 제안한 이사장님께 간단한 마무리 말씀. 네. 예, 마무리 말씀 1분이라도. 예. 예, 여러분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거의 한 분도 자리를 안 뜨시고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까 정성장 박사께서 초기에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의 이 자리는 어떤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지난 70여 년간 이 한반도를 지배해온 민족 대 민족 관계 이것을 북한이 주장하듯이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전환하는 데 대해서 여러 사람 각계 각층 그리고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 전체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패널들도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하루 이틀에 결론이 날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여러 정부나 또는 학계 차원에서 계속 논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또한 국민들의 뜻을 물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단계로서 양측에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를 기탄 없이 다 들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패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또 그 열심히 들어주신 참석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아마 이런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세종연구소뿐 아니라 다른 데서도 몇 번 더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로서도 필요하다면은 추가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의 장을 개최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